영의정이 된 거지. 옛날에 한양에 상진이라는 한 거지가 있었어요. 어느 추석날에 상진이가 공동묘지에 갔어요. 그래서 성묘를 온 사람들에게 동냥을 얻어서 배불리 먹고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깜깜한 밤에 무덤가에 소리가 나니 너무나 무서웠지만 상진은 이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바로 오늘 새로 가지고 온 관에서 나는 소리였답니다. 아직 땅에 묻지 않고 내일 묻으려고 가져온 관이었죠. 깜짝 놀란 상진은 관을 뜯어 보았답니다. 관에는 아주 예쁜 젊은 아가씨의 시신이 들어있었죠. 관을 연 다음에 시신의 가슴에 손을 대어보니 아직도 따뜻한 것이었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었죠. 상진이는 아가씨를 관에서 꺼낸 다음에 온몸을 주물러서 살려냈어요. 그리고는 그 아가씨의 집을 찾아갔답니다. 사실 그 아가씨는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김대감의 귀한 딸이었는데 병이 들어 죽은 줄 알고 관에 넣은 후에 내일 장례식을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상진이가 아가씨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니 김대감 집은 죽었던 딸이 살아 돌아오자 난리가 났죠. 김대감은 딸을 살린 은인이라고 하며 상진을 후히 대접하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김대감은 그 딸을 다른 곳에 혼인시키려 하였답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말했어요. 아버님, 저를 구한 상진이 저의 생명의 은인이며 저를 살리기 위해 저의 온몸을 다 만졌답니다. 그러니 그분이 거지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그분이 저의 서방님이라 생각한답니다. 제가 어찌 다른 분과 혼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려도 그 딸이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자 김대감은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상진을 죽이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겠구나. 어떻게 내 딸을 거지에게 시집 보낸다는 말인가? 상진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김대감은 상진을 불러 말했어요. 내가 자네에게 내 딸을 보내기 전에 시험을 해야겠으니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그런 소문이 난 흉가에 가서 하룻밤을 묵어도 살아있다면 내 딸과 혼인을 시켜주겠네. 상진은 원래 용감한 사람이라 태연하게 흉가에 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밤중이 되자 여자 귀신 3명이 차례로 문을 열고 상진을 훔쳐보며 말했어요. 첫째 귀신이 말했어요. 과연 언니 말대로 영의정 까미로구나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진이 그 여자 귀신들을 불러 물어보았어요. 지금 한 말이 무슨 뜻인가? 그러자 여자 귀신 셋이 앞을 다투며 말했어요. 이 집 뒤에 고목이 뿌리만 남아 귀신이 된 게 우리 첫 번째 귀신입니다. 그리고 이 집 강에는 엽전을 가득 묻어둔 항아리들이 있는데 그 엽전에 기가 맺혀서 귀신이 된 게 두 번째 귀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귀신은 미래를 보는 귀신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누구든지 부자를 만들어 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즐겁을 하고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는 죽었지요. 그런데 담이 두둑한 당신을 보고 세 번째 귀신인 제가
당신의 큰 담과 배짱을 보고 점을 쳐봤는데 당신의 미래는 영의정이 될 거랍니다. 여자 귀신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닭이 울자 돌아가야 한다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날이 밝자 김대감이 보낸 하인들이 상여를 준비해 놓고는 상진이의 시신을 가지러 들어왔어요. 하인들은 문을 열어보고는 살아있는 상진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을 쳤답니다. 그리고 김대감의 아들이 상진을 만나기 위해 그 집에 들어와 상진과 만나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 흉가에서 하룻밤을 못 넘겼는데 자네는 어떻게 살아있는가? 그러자 상진이 말했어요. 사실 밤에 귀신이 나타나서 저에게 귀신이 된 연유를 말하였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해결하여 그 원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상진과 이야기를 한 김대감 아들은 상진이가 거지이기는 하지만 그의 사람됨과 기질이 대범하고 훌륭한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어요. 아버님, 상진을 우리 집으로 들이셔도 좋겠습니다. 상진이 제대로 교육받는다면 큰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김대감은 상진이와 딸의 혼인을 허락하였답니다. 상진은 그래서 처남에게 부탁한 후 장정을 몇 사람 얻어 광에 묻힌 돈 항아리들과 고목나무의 뿌리를 파내어 그 집에 귀신이 되었던 모든 원인을 다 없애버렸죠. 그 이후에 상진은 그 흉가를 깨끗이 고쳐서 대감댁 딸과 혼인하고 그 집에서 대감이 보내준 스승의 도움으로 열심히 글을 배워 과거에도 급제하였죠. 그 이후에는 그 귀신들이 말한 예언대로 삼정승증 으뜸인 영의정이 되어 자손 대대로 큰 벼슬과 부귀 영화를 누리며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백정비석. 옛날 어떤 마을에 앞을 보지 못하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성이 지극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는 나이가 들어 결혼할 때가 벌써 많이 지났지만 앞을 못 보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일평생 홀로 지내기로 마음 먹었답니다. 결혼을 한다면 며느리에게 구박을 받을까 어머니를 염려한 것이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머니 시중을 스스로 들고 어머니 봉양하는 일에 정성을 쏟으며 세월을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을 지나가던 탁발승 하나가 그의 집을 찾아와서 효자 아들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대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말에 효자는 눈이 번쩍 띄었지요. 그래서 탁발승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밝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탁발승은 그대의 어머니는 소의 간을 1,000개를 구해서 드시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오 하고 말하였답니다. 효자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어머니가 눈을 뜨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소가 귀한 옛날 값 비싼 소의 간 1,000개를 도저히 마련할 길이 없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효자는 며칠 동안
깊은 시름에 잠겼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그래, 이제 다른 일은 다 그만두고 지금부터는 소 잡는 기술을 배워 소를 잡으러 다녀야겠다 하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백종이 되어 소의 간을 구해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랍니다. 하지만 백종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 옛날에 소를 잡는 백종은 가장 천한 천민 중의 천민으로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늙은 어머니를 위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효자는 스스로의 신분을 포기하고 천민이 되고자 하였답니다. 그래서 백정이 된 그 효자는 각 고을을 뛰어다니며 소 잡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 소를 잡아주고는 간을 얻어왔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수십 리, 수백 리, 땅끝까지라도 찾아다니며 일할 수 있다는 각오로 부지런히 소를 잡아서 간을 구해왔어요. 드디어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드신 소의 간이 1,000개가 가까워졌답니다. 어머니가 드신 간이 1,000개가 가까워질수록 효자는 더욱 힘이 솟아나고 신이 났죠. 머지않아 어머니의 눈이 밝아진다고 생각하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너무나도 즐거웠죠. 사방을 뛰어다녀도 피곤하지가 않았답니다. 효자의 정성과 노력으로 드디어 마지막 1,000개째의 간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효자가 마지막 1,000개째의 간을 마련하여 부푼 가슴을 안고 밤낮 없이 집을 향해 달려오고 있을 때였어요. 글쎄 하늘도 무심하게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장마철이 된 것이죠. 그래서 끝없이 쏟아지는 비에 강물이 범람하여 도저히 강을 건널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는 어떻게 할 다른 방도가 없었죠. 그래서 오직 장마비가 멈춰주기만을 하느님께 빌고 또 빌었답니다. 천지신명님, 제발 이 비를 멈추게 해 주십시오. 이제 1,000개의 간을 어머니께서 드실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간을 드실 수 있게 제발 이 비를 멈추게 해 주십시오. 며칠이 지나가자 소의 간이 점점 변질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효자는 애 같아서 발을 동동 구르며 하느님께 빌었죠. 제발 천지신명이시여, 이 간이 썩기 전에 어서 어머니께 갖다 드릴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런데 갑자기 강물 위에 난데없는 조각배가 저쪽 위에서부터 이리저리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오며 물가로 밀려오고 있었죠. 효자는 조각배를 붙들었어요. 자세히 보니 새로 만든 조각배로 그 누구도 탄 흔적이 없는 새로운 배였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죠. 강 위쪽에는 이러한 배를 띄울 곳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드는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런 조각배가 떠내려 온 것일까? 그래서 효자는 나를 도와 하늘에서 내려주신 조각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천지신명께 큰 절을 올린 후에 긴 장대를 구해와서 장대로 노를 젓고 강바닥을 밀며 강을 건널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효자가 강을 다 건너자 그 조각배는 커다란 나뭇잎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효자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큰 절을 하며 천지 신명께 감사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난 후 어머니께 달려가 소회간을 드렸죠. 어머니는 그 마지막 일정계의 간을 드시자 정말로 멀었던 눈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였답니다. 효자 아들의 정성으로 드디어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이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이 고을에서 저 마을로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고 마침내는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임금님은 효행비를 내려서 그의 효성을 기리게 하였죠. 사람들은 모두 그 비석을 백정비석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알아주는 효자가 된 아들은 좋은 아가씨를 만나 혼인하여 어머니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청룡을 도운 총각. 옛날에 크기는 작지만 물이 매우 맑고 깨끗해서 마치 수정처럼 투명한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연못 근처에는 총각이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 총각은 힘도 셀 뿐만 아니라 무예에도 아주 능숙해서 칼도 잘 휘두르고 활도 잘 쏘았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총각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어떤 백발이 성성하고 풍채가 좋은 노인 한 명이 꿈속에 나타나 말하였어요. 나는 이 앞에 연못에 살고 있는 청룡인데 요새 황룡이 여기로 자주 와서 내가 사는 곳을 뺏으려고 하니 큰 걱정이요. 이 연못은 내가 오랫동안 살아오던 것이니 황룡에게 내줄 수가 없지 않겠소. 그렇지만 내 힘이 부족해 황룡을 당하기 어려우니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소. 그러자 총각이 말하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말했어요. 정말 고맙소. 내가 내일 황룡과 싸울 테니 그때 당신이 나와 황룡이 몸을 번쩍 쳐들 때를 잘 보고 그 활로 황룡을 쏘아 주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은 고맙다고 인사한 뒤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는데 그 순간에 총각은 꿈에서 깨어났죠. 이튿날에 총각은 노인의 부탁대로 활을 메고 연못으로 나갔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자 연못 위에 검은 구름이 서리는가 싶더니 사방이 깜깜해져 오고 구름 속에 황룡의 꼬리가 얼핏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총각은 용을 보는 것이 처음이니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냥 서서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러는 동안에 구름이 개고 다시 하늘은 청명해져 용도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죠. 도와달라고 하더니 어찌된 일인가? 아무런 것도 볼 수가 없네. 이렇게 중얼거리며 총각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지난밤에 나타났던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왜 낮에 그 황룡을 쏘지 않았소? 하고 노인이 원망하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짧은 순간이라 갑자기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일은 꼭 좀 도와주시오. 알겠습니다. 구름 속에 황룡을 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소. 당신의 활로 그 용을 쏘아 맞춰만 주시오. 알겠습니다.
내일은 틀림없이 화를 쏘겠습니다. 고맙소. 그럼 내일 봅시다. 노인은 거듭 부탁을 하고 사라졌어요. 다음 날 총각은 다시 그 연못으로 나가 두 용이 싸우기를 기다렸죠. 조금 있으니 어제와 같이 연못으로 검은 구름이 덮이고 그 속에서 황룡과 청룡이 꿈틀꿈틀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놓치지 않고 꼭 쏘고야 말겠다. 총각은 준비를 잘하고 기다렸어요. 그때 구름 밖으로 황룡의 꼬리가 나타났답니다. 저것이구나 하고 총각은 화살을 날렸죠. 한 번도 관역을 비껴 쏘아본 적이 없는 총각의 화살이 황룡을 정확하게 맞추었어요. 그러자 잠시 후 구름 속에서 피가 흘러 연못으로 쏟아졌어요. 이제 되었겠지 하고 총각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총각의 꿈에 노인이 나타나 말했어요. 정말 고맙소. 황룡은 당신의 화살에 죽어버렸소.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다오. 무엇으로 이 고마움을 표해야 할지 모르겠소. 무엇으로든 사례를 해야겠는데 소원을 말씀해 주시오. 내 한 가지는 꼭 들어드리리다. 아닙니다. 소원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대로 갈 수 없으니 무엇이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오. 총각은 무슨 청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노인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 근처 황무지를 논으로 만들어 드리는 건 어떻소?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지만 논을 만든다고 해도 바짝 말라 먼지뿐인 이 땅에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것은 염려하지 마시오. 훌륭한 논을 만들어 드릴 테니 자손에게까지 전해 주시오. 하고 노인은 사라져 버렸어요. 꿈에서 깬 후에 총각은 어떻게 될런지 궁금해하며 다음 날을 기다렸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침부터 뇌성이 진동하더니 큰 비가 억수같이 종일 퍼부었어요. 그리고 연못으로부터 물이 철철 넘쳐 흘러 그 부근 일대가 물에 잠겼답니다. 물이 빠지자 그 넓은 황무지가 아주 좋은 흙이 되었죠. 총각이 그 논을 자기 것으로 하고 농사를 지었더니 해마다 벼가 잘 되어 총각은 얼마 가지 않아 만석군이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대대손손 모두 그 땅에서 아주 잘 살았답니다. 현명한 셋째 며느리. 옛날 어떤 부자가 60세를 맞이하였어요. 아침을 먹은 후에 시아버지가 3명의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한 줌의 쌀을 나누어 주며 말했어요. 꼭 10년 후면 나의 고희가 되겠구나. 지금 나누어 준 쌀로 고희잔치 선물을 마련하도록 해라. 하고 말하였어요. 방에서 나온 첫째 며느리는 아버님이 노망이 오셨나? 하고는 마당에 있는 닭에게 쌀을 주었답니다. 둘째 며느리는 집으로 가지고 와서 쌀독에 도로 넣었지요. 셋째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와 한 줌의 쌀을 지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고이 잔치를 맞은 부자는 온 가족을 한 방에 모이게 했답니다. 내가 10년 전에 새 며느리에게 쌀 한 줌을 주면서 오늘 고이 잔칫날 선물을 준비하라고 했다. 준비한 것들을 가져오너라. 첫째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니 아버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둘째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이고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농담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장부 하나를 가만히 내밀었어요. 장부를 읽어보던 시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소가 5마리, 돼지가 10마리, 염소가 20마리, 그리고 닭이 100마리. 깜짝 놀란 시아버지가 셋째 며느리를 바라보았죠. 그래 막내야, 너는 어떻게 한 줌의 쌀로 1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선물을 마련했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거라. 셋째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이 쌀을 주신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뒷집으로 가서 한 줌의 쌀로 병아리 1마리와 바꿨습니다. 1년이 지나자 병아리가 알을 낳고 그 알을 팔아서 또 병아리를 사고 3년이 되니 닭이 100마리가 넘었습니다. 닭을 몇 마리를 팔아 염소를 사니 닭은 계속 알을 낳고 염소는 또 염소를 낳고 그 다음은 돼지를 샀고 그 다음은 송아지를 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불어났지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빠르게 늘어난 것입니다. 아버님 생신 선물로 부족하지만 받아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잇고 감탄하고 있었죠. 우리 가문을 이어갈 사람은 막내 며느리밖에 없구나. 내 모든 재산을 막내에게 상속할 테니 내가 맡아 가문을 크게 일으키도록 하여라. 그 후로 가문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막내 며느리는 형제들과 의좋게 살며 더욱더 큰 부자가 되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천도복숭아. 옛날 어느 마을에 길동이라는 착한 소년이 살았어요. 길동이는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둘이 함께 오손도손 다정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길동이 아버지가 병으로 앓아눕게 되었답니다. 길동이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며 온갖 좋다는 약은 다 구해왔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병은 갈수록 심해질 뿐이었죠. 길동이는 매일매일 아버지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를 하였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길동이를 불러놓고 말했어요. 길동아, 이제 이 애비는 가망이 없는 것 같구나. 이렇게 어린 너를 두고. 길동이는 너무나 안타까웠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길동이는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 밤낮으로 하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늘님,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흰 구름 한 덩이가 내려오더니 아름다운 선녀님이 나타났어요. 선녀님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길동이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어요. 착하신 도련님, 이 복숭아를 아버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병이 나으실 겁니다. 선녀님은 복숭아 2개를 건네 주었답니다. 길동이는 깜짝 놀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렇지만 복숭아 2개를 들고는 집까지 마구 달려왔어요. 그리고 선녀님이 준 복숭아를 아버지께 드렸답니다. 그런데 복숭아를 다 드시고 난 아버지는 언제 아팠냐는 듯 씻은 듯이 병이 나았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니, 진짜
내 병이 다 나았구나.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다. 얘야, 길동아. 하늘이 너의 효성에 감동하여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나 보다. 길동이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나으시다니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죠. 그런 후에 또 말했어요. 아버지, 이 귀한 것이 씨가 남아있으니 이것을 심어볼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래,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니 잘 자랄 것이다. 길동이와 아버지는 복숭아 씨를 앞마당에 정성껏 심었답니다. 그런데 그 싹이 잘 자라서 커다란 복숭아 나무가 되어서 큰 열매를 맺었어요. 사람들은 이 열매를 천도 복숭아라고 불렀답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복숭아라는 뜻이랍니다. 토끼 바위. 옛날부터 금강산이 아름답다는 소문은 하늘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했답니다. 더운 여름날 금강산 상팔담에 여러 명의 선녀들이 내려가 목욕을 하고 왔다는 소문이 하늘나라에 퍼지게 된 후로는 누구든지 다 금강산을 한번 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성질이 급한 토끼 하나가 금강산 구경을 하고 싶은 마음을 도무지 참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달나라에서 절구를 찢을 생각은 접어두고 오로지 금강산 구경을 할 생각만 하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토끼는 옥황상제님을 찾아갔답니다. 옥황상제님, 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그래, 소원이 무엇인가? 옥황상제님이 토끼를 보며 말했어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 아래 금강산이 있다는데 아름답기가 그지 없다고 합니다. 그 금강산 구경을 한번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나도 금강산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들었노라. 너의 소원이 그렇다면 네, 들어주도록 하겠다. 하지만 보름달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알겠느냐? 옥황상제님이 승낙을 하며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옥황상제님. 반드시 보름달이 뜨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토끼는 너무나 좋아서 얼른 절을 하고 밖으로 나왔답니다. 그 다음날 여기저기 금강산 구경을 간다고 온 하늘나라에 소문을 내고 돌아다닌 토끼는 들뜬 가슴을 안고 금강산으로 내려갔어요. 토끼가 금강산에 도착하고서 눈을 들어 주변을 휘둘러 보고는 눈앞에 펼쳐지는 장관에 벌린 입을 닫지 못했답니다. 정말로 아름답기가 그지 없었지요. 봄에는 금강, 여름에는 복래, 가을에는 풍화, 겨울에는 개골산이라고 부른다는 금강산은 그야말로 절경이었죠. 병풍을 둘러친 것처럼 기암 괴석이 울퉁불퉁 파란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봉우리들 아래로는 옥류동의 폭포가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아름다웠죠. 물길 가는 곳마다 맑은 연못들이 거울처럼 하늘을 하나씩 담고 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에 토끼는 그만 넋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렇게 금강산 절경에 빠져서 느릿느릿 거북이처럼 걸으며 구경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에 저 멀리 동해를 차고 오르는 보름달을 바라보며 토끼는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아차! 하고 비명을 질렀답니다.
옥황상제님과 약속했던 돌아가야 할 날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네, 이놈 토끼야. 어찌하여 너는 나와 약속했던 돌아올 날짜도 잊어버렸단 말이더냐. 느림보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다니다니 이제부터 넌 거북이가 되어라. 옥황상제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토끼의 몸은 서서히 바위로 변해가는 것이었어요. 아! 토끼는 깜짝 놀라 소리를 쳤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바위가 되어버렸답니다. 금강산 세존봉 중턱에는 지금도 거북이 몸에 토끼 머리를 한 토끼 바위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옥황상제님에게 벌을 받은 토끼랍니다. 의 동생이 된 도둑. 옛날에 인정이 많은 김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김노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효성스러웠죠. 며느리도 아주 착하였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해가 저물었는데 김노인이 날마다 하는 식대로 집을 여기저기 둘러보았죠. 그런데 외양간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 하나가 그 추운 날 몰래 엎드려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도둑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발견한 김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와서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나중에 밤참을 먹을 것이니 밥을 한 상 차려오너라. 그러자 얼마 후에 며느리가 상을 보아왔지요. 그러자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김노인이 밖으로 나와서 이번에는 소를 둘러보는 것처럼 외양간에 가서 소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이 추위에 얼마나 힘이 드는가. 춥고 배고프고 몸도 저릴 테니 어서 방으로 들어오게나. 그러니까 내내 엎드려 있던 도둑이 부수수 일어나 김노인을 따라 방으로 들어왔어요. 밥과 술을 권하고 받고 하면서 김노인이 말했어요. 사람이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 그렇지만 내 몸으로 사는 게 제일일세. 몸이 성하고 장가들어 처가 있으면 혼자 살 때보다는 돈을 벌고 살만한 법이지. 나무 장사라도 하고 말이야. 할 말이 없습니다. 도둑이 말했어요. 자,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 마침 우리 집에 돈이 좀 들어온 것이 있다네. 자, 이것을 가져가게. 하고 김노인이 집에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내어주었어요. 도둑은 너무나 고마워. 김노인이 주시는 돈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죠.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도둑의 부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반색을 하면서 말했어요. 이제 오세요. 오늘 수입은 얼마나 벌었나요? 아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 여기 돈이 있다네. 부인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요? 그러자 도둑이 말했어요. 내가 언제까지나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없으니 나무라도 팔고 농사품도 팔고 모시일도 하고 이제는 양심대로 이 몸을 움직여서 먹고 살아야겠소. 그렇게 말을 하고
김노인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부인도 감동을 하였지요. 그 이후로 도둑 부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들 부부는 이런저런 일을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해서 3년쯤 지나자 논도 사고 소도 사고 이제 제법 먹고 살기가 괜찮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자기네 부부를 변하게 해준 김노인을 한시라도 잊을 수가 없었던 예전의 도둑은 하루는 장에 가서 나온 소 중에 제일 좋은 소를 한 놈 사고 소고기도 사고 옷감도 사서 바로 김노인의 집을 찾아갔어요. 내가 가면 그 노인이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마음을 고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음에는 부인까지 데리고 가서 큰 절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기대하며 그 집을 찾아갔는데 김노인은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아들이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김노인의 아들과 같이 김노인의 산소를 찾아가서 옛날에 도둑이었던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지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말하며 소를 받으라고 주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땀을 흘리지 않고 이런 큰 재물을 받으면 도둑이게요. 아닙니다. 그러자 예전에 도둑이었던 남자가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 의형제를 맺어 제가 동생이 된 기념으로 형님을 위해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자 김노인의 아들이 말했어요. 좋네. 새로 생긴 동생이 이제 진짜 아들로서 아버님께 절을 다시 하기나. 그리고 두 의형제는 오래오래 우애에 있게 잘 살았답니다. 천자문도 몰랐다가 대제학이 된 아들. 옛날 조선시대에 판서도 지내고 대제학도 지낸 김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판서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대제학은 당대 최고의 문인이 아니면 앉을 수 없는 명예로운 벼슬이었지요. 김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위의 조상 3대가 모두가 대제학을 지냈으니 이 가문의 명망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지요. 이런 명문가의 주인인 김숙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아들의 용모가 너무나 아름답고 듬직하여 김숙은 너무나 기뻤지요. 진정 우리 집안을 잘 이어나갈 인물이로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김안국이라고 지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린 아들이 자랄수록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었답니다. 하늘천 따지에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죠. 무슨 대단하고 어려운 학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작부터 꽉 막히니 아버지 김숙은 기가 막혔답니다. 아니 이렇게 총명하게 생겼는데 어찌 이러는 건가? 너무 어려 그런 것인가? 김숙은 몇 년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아들 김한국은 여전히 하늘천 따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밤낮으로 가리키고 틈만 나면 꾸짖고 깨치게 하려 했지만 요지 부동이었죠.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 김한국의 나이가 14살이 되었어요. 아버지 김숙은 너무나 막막했죠. 이제 가문의 문제가 되었답니다.
세상에 어찌 저런 놈이 있을까? 저놈 때문에 조상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우리 가문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겠구나. 김왕국의 동생 김정국은 용모는 그보다는 못했지만 재주하고 영리함은 훨씬 나았죠. 그래서 김숙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어요. 차라리 못 사는 집안이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겠지만 이렇게 유명한 명문가에서 체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어느 날 김숙에게 사촌동생 김청이 안동지방에 사또로 가게 되었다고 인사를 왔어요. 김숙은 김청에게 아들 김한국을 딸려보내며 아들이 영영 안동지방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주라 말하였어요. 형님, 그를 모른다고 자식을 쫓아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국의 용모가 비범하니 집안을 돌보고 조상님 제사를 받드는 일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청은 아들을 의절해서 버리려는 사촌형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아버지 김숙은 아주 단호했어요. 떠나가는 김한국에게 무섭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난 너를 아들로 여기지 않겠다. 너도 나를 아비로 여기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한양에 오지 마라. 만약 내가 온다면 죽여버리겠다. 김청은 하는 수 없이 조카 김한국을 데리고 안동으로 내려갔어요. 김청이 조카를 보니 인물은 훤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촌형의 처사가 너무나 심해 보였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직접 김한국에게 그를 가르쳐 보았답니다. 그렇지만 김한국은 한 글자도 익히지 못했어요. 그제야 비로소 사촌형의 마음이 이해가 된 김청이 말했어요. 너는 대체 왜 이리 글 공부를 못하느냐? 김한국이 말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심심풀이 잡담을 들으면 정신이 저절로 맑아져 밤낮으로 이야기를 들어도 모두 다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자만 보면 해석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글자라는 말만 들어도 정신이 저절로 흐릿해지면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옵니다. 숙부님께서 저를 죽이신다면 달게 죽겠지만 글 공부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결국 김청도 손을 들고 말았죠. 그래서 사촌형 김숙의 말대로 김한국을 안동지방의 평범한 양반으로 살게 하려고 사람을 물색했어요. 그러다가 안동지방에 자수 벼슬을 하는 이유신이라는 사람이 집안도 넉넉한 데다 시집갈 나이에 딸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죠. 자수라는 벼슬은 지방 양반들의 우두머리로 세력이 아주 크고 좋았죠. 또 선비의 고향인 안동지방 자수인이 이유신 정도면 적당해 보였답니다. 그래서 이유신을 불러 김한국과의 손사를 말했어요. 판소로 계신 우리 사촌형님의 첫째 아들이라오. 이유신이 들으니 이해가 안 갔죠. 안동 자수라고는 하지만 시골 양반일 뿐이었는데 고관대작의 첫째 아들과 혼인을 시켜주겠다니 말이 안 되었죠. 무슨 이유가 있어 보였죠. 처백에서 난 서자가 아닐까?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이리저리 궁금해서 김한국을 만나보니 훤칠한 키에 그린 듯한 눈썹, 맑고 시원시원한 음성에 아주 손꼽히는 미남이었답니다. 결국에 김청이 이유신에게 속사정을 다 말했고 그러자 비로소 납득이 되었죠. 이유신이 생각했어요. 집안 향반으로 대제학의 아들과 결혼하면 됐지. 무슨 문장을 잘해서 벼슬하기를 바라겠는가.
비록 쫓겨난 신세이지만 내가 걷어 보살펴주면 우리 집안에 해될 건 없다. 그렇게 해서 김한국은 안동지방 자수 이유신의 사위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김청은 기간이 다 되어 한양으로 올라갔어요. 김청이 김숙을 만나 김한국을 장가 보냈다고 말하자 아버지 김숙은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김한국은 처가에 얹혀서 되릴 사위로 살게 되었답니다. 장인 이유신은 들은 바가 있으니 김한국을 가르칠 생각도 하지 않았죠. 되릴 사위인데다가 겹방살이를 하는 김한국은 정말 천덕꾸러기였죠. 김한국도 바보가 아니니 자기 상황과 처지를 잘 알았어요. 그렇지만 아예 글을 모르니 사람들을 만나도 할 말도 없고 동네 양반들과 교제할 수도 없었죠.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답니다. 한양 판서의 아들이라는데 전자문도 못 읽는다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찌 양반이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나중에는 노비나 상인들의 눈길도 부담스러워졌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나가지 않고 그저 밥만 먹고 살았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부인이었죠. 옛날 혼인이 그렇듯이 새색 씨는 아버지가 결정한 대로 그냥 따라서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의 속사정은 전혀 모르고 혼인을 하였답니다. 부인이 말했어요. 대장부께서 어찌 방 안에서 꼼짝을 안 하십니까? 입신 양명하고 부모를 영예롭게 하는데 글 공부만 한 것이 없는데 어찌 공부를 안 하십니까? 그러자 김한국은 얼굴을 찌푸리며 자기 속사정을 설명했죠. 글 공부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는 말도 하고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말도 하였죠. 부인 생각에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지내는 것 자체가 한스럽게 여겨졌죠. 원래 그녀는 유복한 자수 집안의 딸이다 보니 어려서부터 남몰래 글을 읽었고 원래 무척 총명했어요. 보다 못한 부인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어느 날이었답니다. 부인이 말했어요. 저희 옛날 이야기나 하고 놀아요. 그렇게 부인이 자기가 읽은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듯 풀어서 들려주었답니다. 원래 김한국은 이야기라면 사죽을 못 쓰는 데다 한 번 들으면 절대 까먹지도 않았어요. 재미있게 듣는 것은 물론이고 들은 이야기를 말해보려 하자 줄줄 한 대목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하였죠. 부인은 너무 기뻤어요. 서방님은 정말 머리가 좋으시구나. 이 재주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내가 반드시 우리 서방님의 총명함을 드러낼 거야. 그리고는 사기를 비롯한 제자 백가, 경서, 인물전 등등 수많은 책의 내용을 다 이야기로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김한국은 그것을 모두 다 외워버렸답니다. 어느 날 김한국이 궁금하여 물어보았어요. 아니 부인이 매일 들려준 그 재미난 이야기는 다 어디서 들은 것이오? 그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책에서 보았답니다. 책이라고 했소? 예, 정말 책에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가 쓰여 있단 말이오? 글이란 것이 그토록 재미있는 것이란 말이오? 그렇다면 내가 이제 글을 배워 나 스스로 읽어야겠소. 그렇게 해서 김한국은 글자를 배우고 아내가 짚어주는 대로 천자문부터 사사삼경까지 모든 책의 구절구절을 다 읽어나가게 되었죠.
원래 영특한 데다 아주 똑똑한 김한국은 비로소 공부의 재미를 알게 되었어요. 스스로 회독하고 깨치는 재미가 무궁무진했죠. 잠시도 게으름을 피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날마다 글만 읽고 또 읽었답니다. 그러다가 부인에게 글을 쓰는 법과 문장을 짓는 법까지 다 배웠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갔어요. 어느 날 김한국이 의관을 정지하고 사랑채로 갔어요. 그러자 사랑채에 있던 장인과 처남들이 김한국을 놀려대었답니다. 아니, 글도 못 읽는 사람이 선비들이 모이는 사랑채에는 무슨 일로 나왔는가? 그러자 김한국이 대답했어요. 장인어른, 형님들, 이제 제가 글을 다 알게 되었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김한국이 갑자기 훌륭한 문장을 말하자 장인어른과 처남들은 깜짝 놀랐죠. 장인이 깜짝 놀라 따르게 달려가 전후 사정을 들었어요. 그러자 모든 식구들은 이제는 김한국을 인정하게 되어 다시는 놀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점점 김한국의 문장과 재주가 발전해서 안동지방에서는 감히 겨룰 자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렇지만 10년 전에 다시 내 놈을 보게 되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한 아버지의 서슬퍼런 음성이 생생했기에 김한국은 집으로 가지 못하고 자신을 길러주었던 유모집에서 숨어 지내며 과거날을 기다렸죠. 그렇게 과거를 치렀고 김한국은 장원 급제를 했답니다. 그러자 아버지 김숙의 집으로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식이 갔어요. 그러자 김숙은 작은 아들 김정국이 장원급제를 한 줄 알고 너무나 기뻐하였죠. 그때 고시관들이 모두 김숙의 집에 몰려와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과거에서 급제한 김한국은 나오시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말했어요. 지금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제 아들의 이름은 김정국이옵니다. 그러자 시험관들이 말했어요. 아니, 정국은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 김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 김숙은 분노가 폭발하여 말했어요. 죽은 듯이 지내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아들놈이 올라온 것도 그렇지만 분명 글을 모르는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면 비리를 저지른 것이 분명합니다. 전자문도 모르던 놈이 어떻게 장원급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부정을 저지른 그 놈을 당장 감옥에 보내겠습니다. 여봐라, 김한국을 잡아오너라. 완전히 가문을 결단낼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한 김숙은 수소문을 해서 김한국을 잡아오라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유모집에서 끌려온 김한국을 하인들을 시켜 몽둥이로 때렸답니다. 고시관이 겨우 뜯어말리며 정말 김한국이 지은 것이 맞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김숙이 말했답니다. 나는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전자문도 모르던 놈이 10년 만에 과거에 급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그때 김한국이 말했어요. 그럼 제가 쓴 글을 여기서 다시 외워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낭낭한 목소리로 힘있게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한 글을 그대로 읊어주니 아버지 김숙은 너무나 놀랐어요. 그 자리에 있던 심판관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죠. 다시 들어도 명문장일세. 이렇게 자네의 음성으로 들으니 그 뜻이 더욱 와닿네 그랴.
거기에서 가장 감동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 김숙이었죠. 아버지 김숙도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니,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아들아, 내가 그리 미웠지 내가 미웠겠느냐? 이제야 선조들을 뵐 낯이 생겼구나. 이렇게 해서 김한국은 관직에 나가게 되었고 한림으로 시작해서 대제하까지 이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김한국은 슬기로운 아내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